현재 일본은 안 그래도 매우 위중하고 바쁜데 과학자들의 전혀 다른 영역의 주장이 나오면서 상황을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세계적 모범이 된다는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비롯해 워크스루까지 설치해서 테스트를 시행 중이지만 검사율은 매우 저조하고 의료진의 장비 부족 등 골치가 아픈 상황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폭스뉴스는 3월 말에 일본에서 과학자들의 연구 조사를 보도했는데 그들은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문가 그룹은 현재 일본 북부의 홋카이도와 북동부의 이와테 지역에 지진이 임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진학자 켄지 사타케 도쿄대 교수는 지난 6천년간 퇴적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홋카이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등 7개현에 대한 피해를 시뮬레이션했으며 결국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대형 쓰나미를 동반한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도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패널은 이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주기상 3,400년마다 이 지역에 대형 쓰나미가 관찰되었으며 17세기에 관측된 지진이 가장 최근의 것으로 곧 지진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번 지진도 약 규모 9.0급의 대형 지진으로 예상되며 발생된 쓰나미는 30m가량의 쓰나미가 이와테와 홋카이도에 닥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예측이 있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현에 쓰나미로부터 보호를 위한 장벽을 세운 상태입니다만 예상 쓰나미는 장벽의 높이를 상회합니다. 사타케 교수는 시뮬레이션에 나타난 대지진은 해변 제방 등 방어 인프라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대처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하게 피난하는 것으로 일본 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현재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당국의 방역 방침을 제대로 따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하기도 역부족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골든 위크로 해변에 사람이 넘치는 가나가와현 등에서는 서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쿄에는 매일매일이 위중하지만 한쪽에서는 골든 위크 때 일본 휴양지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에서 말로는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하지만 도시 봉쇄와 같은 강력한 정책을 써야 하는 단계임에도 여전히 테스트는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실상 어느 정도 방역에 손을 놔버렸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동일본 대지진 시뮬레이션을 보며 과학자가 경고를 한들 먼 얘기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 예상적 다수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것은 일본 당국의 기본 방침과는 정반대로 대치된다고 현재 관련 매체들은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용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원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전히 오염된 지역에서 거주를 명령했습니다. 지자체 및 정부에서 이주금 등의 재정 지출이 어렵고 도쿄올림픽 상징인 부흥의 장소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더라도 당국이 얼마나 대응을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2021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이 이번에 또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피해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가의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올해 치르지 못했던 도쿄올림픽 개최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매우 분주하기도 하며 현재 전 세계적인 문제가 일본에서 심각하게 떠오르는 상황으로 과연 과학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일본 지역에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 행정력을 보여줄 여력이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과학자들의 말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면 현재 지진 대비는 가장 일본에서 서둘러야 할 사안이며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한국 등 주변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2020년이 힘든 해로 기억되겠지만 유독 일본에는 다양한 일이 겹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위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번에는 칩스앤미디어라는 멀티미디어에 들어가는 비디오 IP를 주 영역으로 하고 자율주행차에 뭐 또 들어가는 컴퓨터 비전 IP 같은 것에 꾸준히 R&D를 하고 있는 훌륭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꼭 뭐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뭐 시총 1,000억 미만인 이런 작은 기업들 혹은 우리나라 국산화를 세계 최초로 뭐 스스로 이룩한다거나 하는 주목할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앞으로 자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뤘던 기업도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어떤 소식들이 뜨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기업은 텔레칩스인데요. 이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칩스앤미디어를 인수한 회사예요.
아무래도 제가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오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으로 관련된 중소기업을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칩셋 미디어도 그렇지만 제가 요새 관심이 가는 기업들은 그 유형과 색깔이 뚜렷합니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팹리스 업체들이에요. 사실 뭐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뭐 파운드리 등에 대한 이야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일반인 수준에서는 꽤나 깊이 있다 싶을 만큼 알아보았고 현재 상황도 잘들 아시고 있죠. 그리고 이 제조에서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특히 반도체 제조에서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를 이끈 성장 궤도의 큰 펀더멘털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물론 그것도 꾸준히 그리고 더 확대되고 반도체라는 것이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커지고 요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도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자본 어떤 시설 캐펙스가 좀 덜 들어가는, 그러니까 좀 더 기술 집약적인, 그리고 원가 매출이 좀 원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게 드는 그런 사업들, 설계 IP, 반도체 IP 사업들, 비메모리, 특히 팹리스, 즉 반도체 설계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가 미래형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NC소프트 같은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뭐 방탄소년단을 키운 제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가요? 그런 데도 그렇고 그런 데는 전혀 뭔가 굉장히 작은 원가 매출로, 그러니까 원가로 인해서 큰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가능한, 근데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차용 배터리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당연히 전통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해야겠지만 뭔가 그런 시설 투자 없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절대적인 혜자와 영업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유형의 기업이 또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특히 이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은데 이쪽에 대해서는 정부도 크게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쪽이 경쟁력이 우리나라도 약하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원래 미국과 대만 이런 쪽이 강하고 이쪽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죠. 팹리스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이쪽에 대해서 원래 경쟁력이 크지 않았고 근데 투자도 크게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국민들도 크게 응원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더 관심이 갑니다. 이 텔레칩스 CEO로 있는 이장규 대표는 이런 말도 했었어요.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는 이 미국, 중국 업체들을 상대하다 보니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이다. 딱 맞는 것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국이나 미국의 이런 비메모리에 대한 보조금 수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이 세계 자동차 전장 기업 중에 1위라면 역시 NXP죠. 이 NXP가 원래 현대자동차에 AVN 시스템을 전량 납품을 해왔었는데 여기서 AVN이라는 건 그냥 간단히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만을 뜻하는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었는데 점점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갈수록 이 AVN 디스플레이에서 뭐 배터리 사용량이라든지 전기차로 치면 충전 시기, 뭐 남은 주행거리 등 나중에는 인공지능까지 접목돼서 어떤 사용자에게 화려한 어떤 UX를 보여줄 그런 부분이죠. 2011년부터 텔레칩스가 이 물량을 가져와가지고 국산화에 성공을 하고 실제로 NXP를 밀어내고 현대차에 독점 납품을 하는 중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NXP보다 텔레칩스가 기술력이 좋아서 따냈냐? 그것은 당연히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있고 국산 제품이라 하더라도 최소 기술력 이상을 스스로 정부 지원 거의 없이 1군데에는 칭찬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사례로 또 셋톱박스용, 이쪽은 뭐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하기엔 좀 약한 측면이 있지만 셋톱박스용 AP라는 게 있는데 그 컴퓨터 CPU, 휴대폰에도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죠. 똑같이 셋톱박스에도 AP라는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이 홈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데 여기도 원래는 외국의 AP를 저희가 썼었거든요. 근데 KT가 작년에 최초로 이 텔레칩스의 AP를 14나노짜리를 공급받으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정확히 말하면 텔레칩스는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텔레칩스가 14나노 핀팻에 부합하는 AP를 설계하고 삼성의 파운드리 제조를 통해서 KT에
게 최종 납품이 돼서 원래는 외산만으로 쓰던 것을 우리나라 국산화 이렇게 독점을 하게 됐다. 국산 AP가 탑재된 이 셋톱박스가 출시되는 건 처음이었고, 그간 이던 R&D 시도는 당연히 몇 번 있었지만 완제품이 이렇게 시판돼서 실제로 나간 적은 처음입니다. 뭐 물론 이 셋톱박스 쪽에서의 뭐 삼성전자도 이쪽을 하고 뭐 휴맥스라든지 뭐 국내에서 잘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AP는 약간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완전히 독점 체제를 기반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외산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 국제과제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이 틀을 깨지 못했는데 KT와 텔레칩스가 한 3년 전부터 협력을 해서 요거에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뭐 개발을 R&D를 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해냈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NXP와 브로드컴을 텔레칩스가 밀어내고 국산화한 것이 실력으로만 오로지 밀어냈다라고 보기에는 당연히 국산 기업으로서의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는 이 팹리스, 그것도 자동차용 반도체 팹리스 시장에서 유일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 지원도 사실상 중국이랑 뭐 비교하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1조를 지원받는다 하면 우리는 뭐 몇십억 지원받고 약간 이 정도 몇십억 뭐 100억 이렇게 지원받고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데,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칩셋 미디어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팹리스 기업은 이 IP라는 특허를 기반으로 로열티와 라이센스 수익을 내고, 라이센스는 일회성 수익이고 로열티는 주기적 수익이죠. 때문에 R&D가 이 회사 원가 매출의 주이기 때문에 텔레칩스 역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이 팹에 대한 캐펙스 위험이 거의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나 단기 순이익률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칩셋 미디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칩셋 미디어는 막 30%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는 아마 한 10% 좀 아래일 텐데,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높다, 원가 매출이 없냐 하면서 10% 부근밖에 안 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조금은 그게 이제 국내 매출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가를 많이 확보를 못하는 거죠. 저가에 많이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좀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부채 비율도 여기가 한 50% 정도로 건전한 편이고요. 칩셋 미디어가 부채 비율이 10% 정도다 보니 워낙 거기가 건전하지만 여기도 뭐 나름 건전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출 규모나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 또 우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 장단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아쉬운 면은 국내 매출 비중, 즉 HKMC, 즉 현대기아 계열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달할 거예요, 지금. 그 외에 국내 매출 비중도 절대적이고, 물론 해외에도 매출합니다. 벤츠, 뭐 도요타, 아우디에도 공급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현대기아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칩셋 미디어처럼 해외 매출 비중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3년 안에 60%까지 늘리겠다라고 선언은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텔레칩스의 미래 확장성을 결정지을 요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돌핀 시리즈를 중심으로 IVI랑 클러스터 정도의 마켓 쉐어를 조금, 이것도 의미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IVI는 그래도 한 15%, 13% 가져갈 거예요. 근데 클러스터가 좀 뭐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승부수는 디지털 콕핏이나 AI를 기반으로 한 뭐 VCP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급성장할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텔레칩스가 이 기술력 지금까지 쌓아온, 그래도 1999년부터 있었던 회사고, 그때는 물론 막 자동차용 반도체를 바로 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기술력을 쌓아온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만 거기서 이제 영업만 좀 뚫어준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에 대해서 포인트를 하나 짚으면 콕핏이에요. 콕핏에 집중 투자를 할 텐데, 콕핏 시스템은 약간 보고 듣고 약간 차량 안에서,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감지하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운전자 어떤 보조 시스템의 일종이죠. 여기서 센서 같은 거는 다른 어떤 삼성이나 이런 데서 아주 잘하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서 어떤 기본적인 설계를 시스템 온 칩으로 구현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돌핀이 나올 것 같고, 이 AI를 기반으로 한 돌핀을 위해서 마인드인테크라는 자회사도 설립을 했죠. 여기에 CEO가 아마 문석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AI 분야에서 또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 여기 CEO로 앉아 있습니다. 거기 AT&T 있죠? 미국의 AT&T에서도 음성처리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연구원으로 또 근무를 하셨고, 인피니티 텔레콤이라는 음성처리 전문 업체를 창업할 만큼, 삼성전자에 실제로 이 인피니티 텔레콤은 납품도 했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딥러닝과 AI 엔진 등을 기반으로 삼아서 뭔가 하나 보여주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앞으로 이렇게 장담을 하기에는 아직 불완전한 R&D 단계에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현대 기아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